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부동산 방송 내 집을 부탁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이야기 재밌게 나눠봐야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정헌 이사님, 최준영 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지난 방송 때 뵙고 또 뵈니까 더 반가운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멋있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업용 부동산, 그중 빌딩을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정헌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최준영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이후로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와, 누구냐? 정말 다들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옆모습을 보니까 정혜인 씨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우리 준영 팀장님은 차은우 씨를 많이 닮으신 것 같고요. 이런 멋있는 두 분과 함께 방송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임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한데 요새는 20, 30대들 정말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임장 크루를 형성해서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임장이란 뭘까요? 임장이란 뭐냐? 네.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그 주변의 분위기나 그 주변을 보는 거죠. 주변을 본다. 네네. 그럼 이사님께서는 최근 한번 가봤던 임장, 답사 어디실까요? 저는 성수동 가봤고요. 성수동 완전 원픽이세요. 성수동 가보셨고 그럼 준영 팀장님 어디 임장, 답사 가보셨을까요? 저는 종로, 중구 이쪽 최근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수동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종로구 쪽 가보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종로, 중구 같은 경우 대기업 위주의 약간 프라임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직장인들 이렇게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상업 지역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래서 투자 용도로도 저희 많이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보통 그럼 사실 일반인 투자자분들, 약 저 같은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임장을 다닐 때랑 두 분 같이 전문 컨설턴트가 임장을 다닐 때는 좀 보는 시야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걸 위주로 임장을 다니실 때 좀 바라볼까요? 저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임장을 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 컨설턴트가 이제 부동산 자료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컴퓨터 자료로 보게 됩니다. 네. 지도나 이렇게 그런 공부 서류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감을 익히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건축물 대장을 뽑아가서 이게 공부상과 실제가 다른 게 있나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준영 팀장님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내가 직접 투자할 때 임장을 다니는 것과 우리 투자자분께서 여기 궁금합니다라고 해서 임장을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 같이도 이렇게 좀 둘러보실까요? 그럼요. 네. 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위주로 보실까요? 보통 요청을 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권, 임차인이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지도만 보게 됐을 때 못 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지역이 언덕이 있는지 아니면 평지인지 그런 것까지도 많이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언덕이 있는지 네. 평지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보는데 임장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임장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임장을 하는 것과 고수가 임장을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어떻게 임장을 하면 효율적인지 좋은지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임장 팁 네. 아주 A부터 Z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준비입니다. 준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을 뽑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문서로도 뽑을 수 있고요. PDF로 출력을 해서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니까 임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밸류맵이나 디스코를 통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밸류맵이나 디스코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 주변의 평당가를 조사를 합니다. 평당가를 조사를 하고 이제 도로를 임의적으로 나눕니다.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크게 도로로 나누고 그다음 작은 도로 이면도 동서남북 크게 나눕니다.
그다음 출발을 하면 되는데요. 출발을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자차를 가지고 가는 거는 뭐 주차 때문에 불편한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가게 되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을 내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대중교통에서 내리는 유동인구를 이제 직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이제 큰 돈 들여 투자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에 출발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준비를 했을 때 건축물 대장을 뽑는다. 네. 그 이후에 평단가 도로도 확인해야 되고요. 출발했을 때 대중교통을 타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이후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하면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먼저 봐야겠죠. 건축물 대장을 꺼냅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위반 건축물이 없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공부상의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의 사전 제한을 받아서 또는 용적률이 부족해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층당 면적이 이제 조금씩 깎여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뒤로 조금씩 밀려 지었어야 되는데 반듯하다. 그러면 위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옥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어떤 원룸 건물이 있더라. 이 벽과 기둥이 갖춰진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위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실제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현장감을 익히시면 나중에 다른 건물을 볼 때도 이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낡았는지, 승강기는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건물만 보면 안 되겠죠. 주변의 상업 시설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흐르는 것들도 제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이제 왜 나누라고 하냐면 임장을 하다 보면 바로 옆 골목인데 유동인구가 뚝 끊기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옆 건물인데 여기까지만 사람이 가고 이 이후로는 안 가는 그런 특이한 상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눠놔서 이제 체크를 해둡니다. 그러면 이 상권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해놓으면 이까지만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고 이 이후로는 유동인구가 흐르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하면 상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반 건축물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을 지우고 나서의 오리지널 얼굴을 보는 건데요. 어느 정도 좀 비슷하면 오케이인가요? 아니면은 이 단계에서 하나라도 다른 정보가 있으면 제외해야 되나요? 제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라도 다른 정보가 있으면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계약을 했고 잔금까지 내가 이 주택을 계약을 했고 잔금까지 갈 텐데 잔금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반이 만약에 발견되게 되면 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다른 게 보인다고 하면 계약 시에 이런 위반을 어떻게 해소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매도인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야 안정적인 계약 잔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위반 건축물 확인을 했고요. 감정평가사까지 확인 마쳤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위반이 다 해결이 됐다고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잔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위반 여부이네요. 네. 자, 그럼 임장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임장은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고수가 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초반에 왜 우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처음에는 삼성전자만 투자를 했다면 그 더 나아가서는 이것 때문에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주식, 이것 때문에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 이렇게 좀 정말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임장 꿀팁 또 하나 좀 더 없을까요? 말씀처럼 이제 내가 보는 지역이 있고 아까 이제 유동인구를 체크를 했는데 끊기는지 체크를 했는데 그 끊기기 전까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흐르는 지역이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그 사이의 건물들은 광고 효과라든지 그런 소비 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라는 걸 증명이 될 텐데 그런 상권이 좋은 지역에 좋은 건물의
좋은 가격의 건물이 나오면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장 다닐 때 꿀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럼 두 분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론 우리 이사님께서는 성수동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주목하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사실 첫 번째 저도 강남이라고 해도 강남이에요. 강남. 네, 강남이고 25년도는 사실 저는 대치동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이요? 대치동 하면 학원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왜 대치동을 조금 더 주목하실까요? 현재 지금 강남의 공실률이 최근에 하둔데요. 한 5년 전에 대치, 삼성, 청담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비교적 공급이 적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1등 학원가라는 그런 명성 때문에 공실률이 강남에서 제일 낮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임차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개발 호재도 있잖아요. 워낙 유명한 음마아파트 이게 언제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게 그 동네의 잠재력이 될 수 있거든요. 매입을 하실 때도 매각을 하실 때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치동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공실률이 높은 강남에서 저는 이번 연도 대치동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 대치동이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준영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성수, 강남, 대치동, 종로 제외하고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용산구 추천드립니다. 용산구요. 네. 지금 엄청 화제의 동네죠. 여러모로. 용산구는 맞습니다. 어디를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한남동도 물론 너무 좋지만 네. 용산공원 좌측으로 해서 용산역 쪽, 신용산역 쪽, 이쪽 용리단길 상권도 굉장히 좋아서 이쪽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용산역 쪽에 용리단길. 그럼 지금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먹거리 많은 쪽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당장 상권을 보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계획 구역이라든지 대규모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위치도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용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이사님, 용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용산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용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삼성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동이요? 네.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네. 네. 삼성동도 조금 장기로 봐야 되고 용산만큼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GBC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옛날에 현대차 부지였다가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던 부지였는데요. 네. 삼성과 현대가 이제 경쟁 이탈을 붙였어요. 맞아요. 삼성은 한 5조, 6조였나? 그 정도. 이게 5조 제가 정도. 알기로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였기 네. 때문에 삼성이 너무 갖고 싶어 했다고. 네. 왜 못 가졌을까요? 삼성은 5조를 불렀고 제 네. 기억으로는 5조, 6조 사이예요. 불렀고 현대는 10조 5천억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많이, 2배 가까운 수치인데 네. 사실 삼성이 돈이 없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부른 이유가 뭐가 있죠? 사실 현대가 드라마틱하게 부른 이유는 입지적인 잠재력인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또 현대 보고 또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샀다. 또 이제 삼성은 5조인데 10조를 불렀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가치는 20조를 넘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영동대로 지화와 그리고 잠실 마이스라는 지금 또 개발 호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정말 잠재력이 저는 크다고 보고 삼성동은 조금 장기적으로 꼭 투자하셔야 하는 동네입니다. 아마 강남역을 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강남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지적으로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지금 살짝 부족해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 네. 저는 정말 용산도 사실 지금 땅값이 비싼데 이 호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사실 그런 호재고 현대차 부지나 그리고 잠실 마이스나 영동대로 지화화가 되고 그쪽에 이제 공원을 쫙 깐다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호재만으로 삼성동이 천지개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동이 정말 앞으로 더 핫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입지적인 잠재력도 있고 사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아실 만한 그런 동네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남동이랑 삼성동 이 둘 중에는 어디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집을 사라고 하면 한남동을 살 것 같아요. 집이면 한남동, 네. 그럼 건물이면요? 건물이면 삼성동을 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잠재력과 호재가 뒤섞인 삼성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준유영 팀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자, 하나하나 해봤습니다. 성수, 강남, 대치동, 한남동, 용산, 삼성. 정말 많이 나왔는데 딱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신사동, 청담동. 신사, 청담. 네. 신사랑 청담을 좀 같이 묶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신사랑 청담을 완전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사실 다르게 보는 게 맞긴 한데 워낙 인접 지역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두 곳 다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청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우리 이사님께서는 뭐 주거용 지역을 봤을 때는 한남동이 더 낫겠지만 뭐 빌딩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 즉 삼성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청담을 봤을 때는 주거와 빌딩 투자 가운데서는 어떤 게 조금 더 가치가 높을까요? 사실 고급 주거나 뭐 상업용 부동산 두 개 다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거 용도로도 너무 추천드리는 지역이고 상업용 부동산 투자 용도로도 너무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네, 청담까지 잘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많이 주목하고 계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자, 최근에 빌딩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렌드, 어떤 뭐 투자 접근의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좀 바라봐야 되는 트렌드일까요? 트렌드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소연 아나운서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죠. 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기축 달러를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4번 내리겠다고 했다가 또 2번 내리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거든요. 제가 은행 지점장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래도 경기 부양책으로 내려는 갈 거다라는 게 중론이긴 해요. 올해요. 네. 네, 뭐 올해 말이 됐던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게 뭐 은행 쪽으로 오는 게 금리니까 그는 뭐 지점장님들의 생각이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와 인하 폭을 한번 잘 지켜봐야겠죠. 이게 현재 경제 상황이고요. 최근 트렌드를 말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어땠었나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한 3, 4년 됐죠. 팬데믹 시즌 때, 코로나 시즌 때, 참 어려운 시기였죠. 기준금리도 맞습니다. 확 내리고, 은행에서도 역마진, 저마진 정책을 써서 이 시장금리가 굉장히 내려갔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건물 시장을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건물 사라, 대출해 줄게. 건물 지어라, 대출해 줄게. 건축비, 매입비 정말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샀어요. 뭐 PF도 마찬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금 PF의 최호황기였잖아요. 네. 제로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사고 짓고 하다가 공급이 너무 많이 돼버린 거예요. 강남에 근생 공급이 너무 많이 돼버리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공실이 생기는 거고 공실이 생기는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이제 많이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고 뭐 지금 경매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임대법인, 신규 법인들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은행에서 안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에 대한 제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면 잘 지어서 임대 잘 맞춰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들이 최근의 트렌드고 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사옥에서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트렌드를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 부양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은행 지점장님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시기와 인하 폭을 잘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야기를 더 나누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 빨리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나는 인하할 생각이 당분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동결에 좀 더 부계추가 더해지는 분위기였는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하면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좋다라는 게 사실 없죠. 근데 경제의 기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돈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 재화들의 그런 가치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맞다라고 본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잘 지어서 수익률 잘 나오는 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투자자, 그러니까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투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이 투자할 때, 법인이 투자할 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RTI라는 규제를 안 받아요. 네. 개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RTI라는 규제를 받습니다. RTI가 뭐냐면 내가 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대출금을 이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냐라는 쉽게 말해서 그런 지표인데 법인은 그 RTI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네, RTI 규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누구나 다 법인으로 할 텐데 제약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법인을 만들고 내일 계약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오늘 만들어서 내일 계약을 너무 해도 극단적인가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일단 잔금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잔금일에 매수인이 취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서 뭐 가수금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그런 신용도를 올려놓으면 또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법인을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 그래서 뭐 특약사항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뭐 개인으로 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뭐 내 가족이나 뭐 이렇게 내가 만든 법인으로 다시 계약서를 변경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입 시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주식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예를 주식 쪽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매입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점인지 사실 우리가 정말 밑에서 사서 정말 위에서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언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정확할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근데 이 말은 아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요? 네. 왜요? 사실 저희가 매도 우위 시장, 매수 우위 시장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건물들은 시장이 어떻든 저는 매도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무래도 지금 굳이 나누자고 하면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인과의 협상에서 좋고 저는 매도 우위 시장 때 정말 100억짜리 건물이 100억짜리 A급 건물이 10분 만에 계약금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100억짜리 건물이. 예. 그 매도 우위 시장에 그런 A급 건물은 사실 저한테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니까 뭐 그런 건물도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꼭 금액이 아니더라도 계약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잔금을 길게 가져간다던가 뭐 어떤 조건들을 내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1, 2억 못 사게 사더라도 1, 2억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스케일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어떤 건물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거를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매입 시기보다 어떤 건물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준용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매입 시기보다 어떤 건물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 그 어떤 건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초점 맞춰봐야 되나요? 저는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요. 네. 네. 부동산의 어떤 부분? 입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상권 내에서도 좋은 입지, 나쁜 입지, 뭐 좀
중간적인 그런 입지들이 나눠져요. 네. 임장을 통해서 뭐 가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 다 파악이 가능하시니까 오늘 이사님이 알려주신 내용들 가지고 많이 임장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입 시기보다 어떤 건물인지가 조금 더 중요하고 또 그 내에서도 좋은 입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정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건물 보는 눈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 중개인한테 이거 좀 추천해 주세요 할 수가 있잖아요. 중개인에게 좋은 건물 받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중개인에게 좋은 건물 받는 방법은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내가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건지 보수적인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중개인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 건물을 브리핑을 받고 그 피드백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건물의 견해와 중개사가 보는 건물의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피드백으로 그 견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마 A급 건물이 떡 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컨셉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보는 건물의 견해, 그리고 중개사의 건물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걸 좀 좁혀나가는 과정이겠죠. 공격적인 투자, 보수적인 투자 이렇게 두 개를 나눴거든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럼 어떤 걸 좀 더 추천해 주실까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게 현재 임대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이 건물은 지가 상승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게 아마 공격적인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보수적인 투자라고 하면 지가 상승은 뒤로 미루더라도 정말 현재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이 되겠죠. 예, 그런 것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지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캐시플로우 파악이 굉장히 현금 흐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내가 이 정도 이자 감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꼭 섰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금 흐름 파악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엄청 강조해 주셨습니다. 공격적인 걸 조금 더 추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럼 준용 팀장님께서는 이 공격적인 투자, 보수적인 투자 어디를 조금 더 선호하실까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드디어 생각하고요. 의견이 조금 나뉘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 이유도 듣고 싶은데요.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실제적으로 조금 낮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의 수익률들이 잘 나와야 3%대가 많기 때문에 좀 대출 비율을 좀 낮추고 보수적으로 5년 정도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5년 정도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를 추천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출금리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건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 투자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못했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잘한 연예인들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분은 진짜 투자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더글로리 작가님이시죠? 네. 김은숙 작가님 굉장히 잘하셨고 압구정 로데오의 건물을 90억대 후반에 매입을 하셔서 200억대 중반에 매각을 하셨거든요. 네. 6년 만에. 굉장히 잘한 사례고, 그리고 하지원 씨가 성수동에 매입을 했어요. 연무장길 아래쪽에 매입을 하셨는데 신축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아직 매각은 안 하셨지만 그 건물의 가치가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8년 전에 샀던 청담동 건물 보아 71억 시세 차익 얻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청담동도 이야기를 아까 준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71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는 정말 많이 얻은 건데 18년 전에 샀던 정말 20년 가까이 된 롱텀의 투자예요. 이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보아 씨는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 네. 뭐 어떤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청담동의 건물이 필요해서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8년 동안 보유를 했다는 것도 사실 뭐 물론 보유 기간 동안 양도세가 절세되기 때문에 그런 뭐 투자성도 분명히 갖고 있긴 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투자의 개념보다는 실사용의 개념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실사용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네네. 지금 유재석 씨도 압구정 현대 24년째 보유하고 있다. 평가 차익과 관련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내다보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건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시세 차익을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빠르게 점프업 하는 게 되겠고요. 내가 정말 이 건물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길게 보유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인데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안 파세요. 왜요? 팔면 양도세 내고 반밖에 못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녀에게? 증여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위험한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건물을 100억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5년 후에 그 건물의 이제 감정 가격이 150억이 됐어요. 그러면 100억이었는데 150억이 되면 그 이제 담보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내가 50억을 넣고 매입을 했는데 그게 150억이 됐어. 그러면 150억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100억에 대한 담보 가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건물을 공동 담보를 잡아서 이거 약간 카드깡 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네. 뭐 나중에 증여를 하시던 뭐 그러다가 뭐 한두 개 파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정말 부자분이신데 막 사고 팔고 안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재기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왔을 때 내 오른 담보 가치를 공동 담보로 잡아서 또 매입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매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공동 담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공동 구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빌딩 투자에도 공동 구매, 즉 조각 투자 있나요?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투자자분을 한번 상대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네, 있습니다. 네. 추천하진 않고 네. 어떤 제가 사례가 있나고 하면 두 분에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 목적성도 같고 둘이서 건물을 사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같이 살 거라고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모르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공동 투자를 시키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은 비용으로 적은 리스크로 공동 투자를 장려를 하는 건데 사실 금융 리스크는 적어지는 게 확실해요. 근데 그 외의 리스크는 모든 게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내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해 팔고 나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 전에 계약서를 쓰겠지만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건물은 뭐 그때 뭐 공시지가에 뭐 그걸로 할 거야. 아니면은 뭐 그때 감정가에 할 거야. 뭐 건물은 올랐는데 내가 돈을 빼려고 하면 애매한 부분도 있고. 뭐 팔 때도 이제 나는 더 팔고 싶은데 얘는 지금 팔고 싶어.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말 하다 보면 별의별 일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와 계약서를 쓰고 아무리 경험 많은 이런 전문가와 계약서를 써도 사실 그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없다면은 뭐 그런 게 완전히 커버된다고 하면 저는 뭐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2명 이상이 모이게 된다면 명의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뭐 법인을 만들겠죠. 아니면 뭐 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협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 준영 팀장님께서는 빌딩 조각 투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 같은 경우 주변에 마음 맞는 분들과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뭐 추천드리지만 나쁘진 않다. 네네.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임의로 매칭해서 공동 투자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투자 목적이 처음부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힘든 일이 이어질 수 있으니 모르는 분들과의 공동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투자 목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준영 팀장님께서 빌딩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어떤 투자 목적이 있었을까요? 시세 차익이 가장 시세 차익. 클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요? 근데 조금 전에 보수적인 투자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보수적인 투자를 네. 좀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좀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조각 투자는?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셔도 시세 차익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셋이서 조각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나운서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럼요. 예, 너무 또 이제 일도 잘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지만 아름다운 것과 신뢰가 조금 뭔가 좀 단어가 예, 이상하지만 근데 네. 저는 아나운서님을 100%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각 투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거절당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방금 손님을 잃었습니다. 근데 준영 팀장님이 보수적인 투자라고 했다가 또 공격적인 투자라고 했다가 자꾸 말을 바꾼다. 예, 좋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항상 좀 지난 방송 때부터 의견이 모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의견이 사뭇 다른 모습이 나와주니까 더 재미있네요. 자, 중개인에게 좋은 건물 받는 방법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건물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을 200%밖에 못 지어요. 2종 일반 주거 주거 지역 지역은 너무 어려운데요. 뭐예요?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의 서울 조례 기준 250%의 용적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분한테 저는 용적률 오버된 건물로 주세요라고 하면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평당가를 봐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이 250%인데 지금 그 이상으로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 뭐 400%, 500%까지 지어진 건물도 있거든요.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뭐 준주거 지역에 버금가는 오히려 준주거 지역보다 더 넘는 그런 용적률을 이제 보유한 건물들이 있는데 건축법 현행상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경쟁력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 건물들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카테고리를 찝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코너 건물만 주세요. 라든지 나는 북도로에 있는 건물만 주세요. 라고 하든지 물론 코너 건물이고 북도로 건물이고 용적률 스펙 오버된 건물이라고 하면 평당가가 다른 것보다 조금은 비쌀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잘 모르지만 중개인에게 좋은 건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컨셉이 명확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에 네. 이분은 진짜 스터디 많이 하고 오셨구나라고 느끼셨던 분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매도인이 양도할 때 매도인의 양도 시기는 계약일로 하고 매수인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로 했었어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주택으로 매각을 하고 잔금 전까지 용도 변경을 해서 매수인이 취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매도인은 매각 시기 기준 주택이니까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을 할 수 있어서 비과세나 그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주택 매입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매수인은 용도 변경이 된 근생을 매입하게 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어요. 매도인도 좋고 매수인도 좋았던 그런 세법 그런 룰이었는데 현재 이게 세무당국에서 이게 뭐 탈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안 됐다가 다시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매도인은 계속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으로 매각을 하는 거고
매수인은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쓰기 위해서 사지 않느냐, 실질적인 판단을 한 거죠. 다시 그래서 그게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낡았지만 주택이어서 사지 못했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저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하시는데 이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늦어도 2월 달 안으로 이제 시행령이 나왔고 이미 회의를 거쳐서 2월 달 안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큰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라고 하면 저라도 나도 진심으로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개인에게 좋은 건물 받는 방법, 일단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건물을 너무 많이 봐야 되지만 너무 오랫동안 보면 못 삽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면 못 산다. 네네. 어떤 심리인지 알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내가 건물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이거 내가 이 건물 좋은데 선택을 하지 않았던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좋았던 건물은 다른 사람이 봐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고, 다른 것들이 이제 그런 좋은 건물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2년, 3년 후에 그 건물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가격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올라서 나왔고, 와, 내가 옛날에 이거 얼마에 봤었는데 지금 얼마네? 라고 하면서 정말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되, 꾸준하게 보시되 확실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꾸준히 많이 보시되 확실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 과거에는 사실 정말 그런 은행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들로 정말 막 샀는데, 최근에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면은 정말 혜택이 많습니다. 금리라든지 그런 은행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 분들이 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인이나 주식이 무서운 그런 분들도 매입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코인이나 주식이 무서운, 즉 변동성을 좀 피할 때 그런 투자 수단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정말 빠르게 또 1시간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나 이 얘기는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을까요? 저한테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세요. 좋은 건물이 있으니까 많이 연락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준영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떤 분들이 건물을 매입하면 좋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본인 사업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건물은 언제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방이 지금 단단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수익률이 좋은 건물들 위주로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매입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 투자, 단기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단기 투자의 뭐 장점이 따로 있나요? 단기 투자의 장점이요? 네, 그냥 시세차익을 빨리 얻는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단기 투자의 장점, 단기 투자 시세차익을 빨리 얻는다. 단기 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을 빨리 얻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 같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즌, 제로금리 시즌 때는 그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빌딩 시장을 20년 동안 경험하신 분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봤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기에만 됐던 거지,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저는 일반적으로 장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기로 봐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뉴스에서, 기사에서 뭐 강남 빌딩 이만큼 떨어졌다, 뭐 어떻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살 말이 많거든요. 그냥 어떤 수백 개의 건물 중에 한 개의 건물이 그렇게 매각이 돼버리면 뭐 빌딩 시장 망했다, 이만큼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현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어떤 시기에 사던 어떤 건물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건물에 자신과 확신이 든다면 저는 부동산 건물 투자 정말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보다 어떤 건물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기도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지금은 그럼 어떤 시기인가요?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해요. 네.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매수 우위 시장이에요. 매수 우위 시장이요. 예. 매수 우위 시장이라는 건 매수를 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매수가 뭐 매도와의 이런 협상에 있어서 힘이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사실 금리가 그렇게 낮지도 않고 네. 뭐 사실 코로나 시즌 때 들어갔다가 지금 뭐 물리신 분들도 사실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 협상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헐값에 살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아, 이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시기, 특정 시기가 또 있나요? 아, 네. 갑자기 또 생각나는 그런 시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어떤 시기인가요? 뭐 코로나 시즌이었고 네.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근데 그 네. 시기가 그렇다면 정말 사기 좋았던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자금력이 충분했다면 아, 이거는 정말 샀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샀어도 올랐습니다. 제가 매수인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네. 정말 대출을 은행에서 이만큼 해준대. 건물 줘. 그런 아무거나 사도 올라라는 눈빛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잘 파셨어야 그게 이제 이득을 보는 거지만 뭐 저는 그 시기에는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네. 사실 아무거나 사도 좋았었던 시기다라는 말이 지나고 나니까 아는 내용이 있고요. 예. 네, 그렇다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무 건물이나 사도 오르겠다. 지금 이거는 오를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대출을 요만큼 받으셨어도 됐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는 무서웠어요. 네. 그만큼 이제 시기가 공부가 좀 덜 됐었던 시기였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네. 1년 동안 4번이 거래가 됐는데 네. 40억, 60억, 80억, 100억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네.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그런 거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이거는 정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돈이 없었죠, 제가.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예. 그럼 지금 이 시기보다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건물이냐가 더 중요하다. 컨셉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중령 팀장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산이 아주 많다면 지금 이 부분은 꼭 한번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은 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100% 맞는 건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현재 상황에서 내 목적에 한 70%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30%는 매입하셔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기쁨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공산품이 아니다라는 네. 아주 훌륭한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럼 벌써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두 분께 오늘의 방송 소감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인생에서 첫 방송인데 아니죠. 지난번에 방송하셨었잖아요. 그렇네요.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오늘 인생에서 두 번째 방송인데 이 방송하는 날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아나운서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저도 뭐 열심히 해서 이런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정원 이사님께서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언제나 유쾌하신데 방송하실 때 많이 긴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 방송보다는 이번 방송이 더욱더 좀 유연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럼 다음번에 또 한번 모셔도 될지 지금 한번 여기서 확답을 얻어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부탁을 하신다면 제가 뭐 당연히 나올 거고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다양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준영 팀장님께도 한 말씀 오늘 소감 들어볼게요. 지난번 방송과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저도 뭐 계속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준비해서 또 다음 방송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신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하고 해당 부동산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